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이 저는 휴일인지 오늘 아침에 알았네요. 헬스장을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빨간 글씨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휴무시겠구나. 그래서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건, 저는 정치, 경제 뭐 이런 거하고 암호화폐하고 엮어서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간간히 이제 차트도 말씀드리긴 하는데, 다 모든 것들은 이제 참고적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자, 첫 번째로 이제 보리스 존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EU 측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 사안에 관해서 보내놨는데, 그거에 관한 거에 관해서 이제 딜이 만약에 협력이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결국에는 10월 31일까지 이 브렉시트를 진행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영국 총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개에 갇혀있는, 우리가 이 뭐 속을 면밀히 바라볼 수 없는 지금 형국이긴 하지만 결론은 분명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지금 10월 초인데 중순 정도면 분명히 윤곽이 서서히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켜볼 일이긴 한데, 일단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건 경제에 관해서 ECB,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돈을 계속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찍어내고, 특히나 이제 2014년부터 2019년 지난 5년간에 걸쳐서 되게 많이 찍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S&P 500 지수 그 차트하고 지금 보면 미국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거랑 하락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금리를 하락시키면 주식은 S&P 500 지수는 올라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장세로 동시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ECB에서 돈은 지속적으로 계속 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엄청난 양을 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GDP, GNP가 오르고 사람들 생활 수준도 올라가요. 그리고 경제 규모도 확장돼.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얘기는 돈을 찍어내는 거에 한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 욕심을 부리다가 물론 매도를 못하고 그래서 있는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의 선택이 나쁘다고 저는 판단 안 해요. 그리고 저를 이제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선택도 그분들이 빠르게 들어왔다,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빠르게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 스마트한 사람들이 이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결론이 분명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 차트 같은 경우는 보면 이탈리아 저мен이 지금 보면 스페인, 프랑스에 관한 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빚의 어떤 그 확장은 1995년서부터 2019년까지 계속해서 지금 그래프가 계속 상승 추세예요. 지금 보면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브렉시트가 어떤 일로, 어떤 계기로 해서 그게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트리거와 이탈리아 은행이나 아니면 독일의 도이치뱅크 이런데, 특히나 요즘 들어서는 프랑스도 경제 위기가 발발할 조짐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 겸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그 위기라는 게 국한된 얘기는 아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경제 위기가 발생이 된다면 저는 유럽발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유럽이면 선진국이다, 뭐 대다수가 잘 산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지금은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는 대중의 시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보면은.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요즘에 간간히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소개만 할 뿐이야.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비트코인 캐시는 이런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찌그러져가지고 거기서 발생된 게 이 C코인이다, 그러니까 똥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이제 비난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보면 피스 오브 시시라는 얘기도 있고, 간단히 말해서 피스 오브 시시다,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안 오르니까, 물리고 안 오르니까 지금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스캠이다, 사기꾼이다, 뭐 왓더 뻑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욕이란 욕은 다 써놓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들이 팔고 떠나거나 관심을 안 두면 그때 아마 시세가 오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주구장창 한번 지켜보세요. 어떻게 일이 발생이 되나. 인내를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 사진이 말하는 게 뭐냐면 바이낸스 US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근데 바이낸스 US를 일부러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거대 거래소고 전 세계 영향력이 가장 큰 거래소니까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뭐 옵비트나 빗썸보다 거래량이나 볼륨량으로 따졌을 때 8배 이상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서 뭐 딜리스트 시키거나 뭐 아니면 리스트업 시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세도 등락폭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코인베이스, 후오비, 비트스탬프, 비트렉스, 특히나 이제 비트렉스하고 폴로니엑스 보면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이런 거는 제가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바이낸스 US가 3.71로 지금 현재 중간 정도 위치에 와 있는데 이제 개장한 지 일주일 됐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라고 창펑자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긴급 뉴스다, 브레이킹이다, 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지금 빨간 노 차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 시위대들이 막 이렇게 분기하고 막 이런 게, 시진핑이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1국가 2체제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홍콩도 중국 안에, 소나기 안에 이미 그 안에 들어갔단 얘기거든요. 이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근데 보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볼륨량이 급속하게 상승을 했다, 홍콩에서.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위기가 만약에 도래한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 홍콩이란데 보통 보면 중국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인종적으로 따졌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이 금부치, 뭐 골드 이런 거에 관한 추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보면 비트코인 상승량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게 뭘 뜻할까요? 만약에 유럽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면 다음 세대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전 내년 가서, 내후년 가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고 하는 칭하는 비트코인이 그냥 우연히 9년 전에, 10년 전에 태어났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 짜맞춰진 뭔가가 있을 거다. 저는 그들의 뭔가 로드맵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양적 완화를 해도, 금리 인하를 해도 약발이 안 먹히는 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 이반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플랫폼 시스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제 견해에 따라 차이가 틀리긴 하겠지만, 자, 이거는 존 메가피라는 사람이 2020년도 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1밀리언을 달성할 거다. 이게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2억 원. 저는 솔직히 1억 2천만 가도, 아니면 5천만 원만 가도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네, 5천만 원만 가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좀 약간 과장되게 말을 항상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보면은 2100만 개의 비트코인만이 현재 있고, 원래 설계된 게 2100만 개예요. 그 중에 700만 개는 영원히 잃어버린다. 다음 사토시가 만약에 죽으면 몇백만 개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100만 개가 원래 설계가 돼서 탄생이 되는데, 700만 개는 지금 사라졌어요. 그게 지갑에 수장되고 지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그럼 시장에 남아있는 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총 공급량의 85%가 이미 채굴이 됐어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럼 지금 이 상태인데, 만약에 반감기가 2016년 이후에 2020년 내년이거든요. 반감기가 도래가하면 비트코인 희소성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2016년의 과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16년도 초반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2016년 반감기 있을 때 5월인가 6월인가 그때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는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달인가 2달 있다가 비트코인이 막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2020년 가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당연히 비트코인은 지금보다 희소성이 없어지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거에 관해서 누가 부정할까요? 12억이 간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과장되게 말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비트페이에 지금 보면 XRP를 추가시켰다. 그래서 파트너십 관계를 비트페이하고 XRP가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는 XRP로 자금을 수령하고 이를 유로, 미국 달러, 비트코인 및 이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이, 어떻게 보면 XRP한테 훨씬 낫죠. 지금보다는. 시세가 되게 지리하고 많은 분들이 아마 보유를 하셨을 텐데, 저도 일정 부분 포트에 넣어서 보유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냥 뭐 지켜보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지.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날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텔레그램 메신저 여기 보면은
톤 프로젝트, 톤 네트워크가 10월달, 늦은 10월달에 이거를 런칭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10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 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 날짜들이 되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한번 날짜적인 관점에서 늦은 10월, 그래서 저는 10월달 중순부터 하순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서클사에 3천만 달러 규모의 USDC를 추가 발행했다. 그래서 서클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서클사에 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 암호화폐계에서 되게 중요한 투자 회사인데, 지금 보면 일단은 코인베이스 USDC 보유자의 1.25%의 이자를 지급한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서클사는 뒤에 가서 자료를 보태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USDC 보유자의 1.25%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좀 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25%라는 이자가 많은 어떤 이자는 아니에요. 근데 은행 이자가 아마 아시겠지만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하향시키면 언젠가는 내년에 6월달 넘어가기 전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로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늘려도 되게 이득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서민들이 생각했을 때 은행에다가 현금 자산을 5억 이상,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1%만 늘어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이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관 투자가들도 되게 많이 추종하는 그런 거래소가 1.25%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현금성 자산들이 USDC로 전향돼서 들어오기 시작을 할까요? 근데 이런 방법을 아마 국내 거래소도 아마 취하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에 있는 피아트 머니를 이제 흡수해서 체인지잉 돼서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뉴스 하나를 보면서 어디까지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서클사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서클사라는 데가 원래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서클퍼, 여기 기관 투자자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죠. 근데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투자자들의 이제 백그라운드를 보면 여기 보면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서클사가 원래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그리고 서클을 통해서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서클사에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G캐시부터 먼저 영입을 먼저 해가지고 그거에서부터 서포팅을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모네로나 G캐시,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이런 것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기관 투자가들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어떤 그런, 여기 보면 비트메인도 여기 써있죠. 가장 중요한 건 IDG 캐피탈이라고 여기 써있죠. 이것도 따로 한번 구글링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IDG 캐피탈. 그리고 여기 보면 바이두도 여기 있죠. 근데 나머지 회사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건 미국인들만은 위한 그런 회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되게 웃긴 게 비트메인도 여기 섞여 있다는 거, 서클사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 이걸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메인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하반기 가서가 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IPO 추진하는 거에 관한 게 만약에 승인이 미국이란 데서 나서 진짜 비트메인이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저는 골드만삭스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같이 묶여가지고 투자하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바이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뉴스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이제 결정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드리는 거고, 이건 이제 카카오 클레이튼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메인넷은 런칭했다, 어쨌든 이런저런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 되게 많았고, 그런데 어쨌건 상장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은 안 했어. 근데 카카오하고 가장 밀접한 게 관련돼 있는 거래소가 업비트라는 거래소잖아요. 두나무앤 파트너스가 업비트를 만들었으니까.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클레이튼을 먼저 상장을 시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클레이튼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업비트에 상장시킬 거를. 그러니까 업비트에 먼저 상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래소로 순차적으로 아마 돌려치기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한 번 상장시킬 때마다 펌핑을 한 번씩 일으키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그런 로드맵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눈치 보기 작전,
시간을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클레이튼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에서 뭐 막아놨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먼저 상장을 했긴 했지만 이번 연도 안에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구나. 그 한국 정부의 뭐 대정부 권고안인가 그것도 나가고 그게 만약에 나가면 한국 정부에서도 분명히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나간 이후에 한 20일 안에는 한 달 이내까지는 뭐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냥 지루하게 떨어지는 시세 그리고 지리하게 횡보하는 시세만 보지 마시고 종합적인 뉴스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